자, 330페이지예요. 330페이지. 저당권 설정 등 제한입니다. 저당권 설정 등 제한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게 해설이에요, 그냥. 네, 해설을 먼저 듣고 문제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고개 드시고 앞을 보시면 됩니다. 네. 들어보시면은, 아하! 하고 기억이 이제 나시겠죠? 자, 제목이 주택건설 사업주체, 사업주체 행위제한 규정이에요. 사업주체의 행위제한, 사업주체의 행위제한 규정이 됩니다. 네. Y건설에서 500시대, Y건설에서 500시대 아파트를 짓습니다. 500시대의 아파트를 지으려면은 건축가 대상입니까? 공동주택 30대 이상입니까? 사업계획 대상입니까? 당연히 뭐 주택건설 사업계획 받아야 되고 Y건설은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되는 거죠. 지금 제목이 이 500시대 아파트를 짓는 주택건설 사업주체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행위를 못하게 제한을 하는 거죠. 이제 서서히 생각이 나죠. 그때 사업주체 행위 제한 기간, 자, 이런 얘기입니다.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이제 500시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겠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건설된 주택가 대지, 이 주택가 대지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건설된 이 주택가 대지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행위를 사업주체로 하여금 제한하는 거죠. 자, 그때 제한 기간, 이 제한 기간은 좀 암기를 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최소한 뭐 이거 달달 외우지를 못하더라도 보고 기억은 나야 되죠.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이죠.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이후부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며칠까지? 60일까지. 문제 지문에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책만 지지 마세요. 이거는 앞에 보시면 됩니다.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일부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 기간이 사업주체 행위 제한을 받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이 건설된 주택가 대지에 대해서 그 건설 사업주체는 다음 행위를 못하잖아. 제한 대상이 몇 개가 있죠? 3개.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건설된 주택가 대지에 대해서 이것을 담보 물건을 제공하거나 뭐 압류, 가압류, 이 저당권이라든지 뭐 저당권 등 담보 물건 설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건설회사가 아파트 짓다가 자금이 부족하다고 이것을 금융기관에 담보를 제공하고 저당권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버리면은 지금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건설한 주택은 사업주체가 입주할 아파트가 아니고 사업주체하고 입주 청약 계약을 한 누가 있죠? 입주 예정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입주 예정자들이 나중에 이제 사용공사 받고 그들이 잔금을 마치면은 사업주체는 이 건설된 주택과 대지의 소유권을 입주 예정자에게 무사히 이전해 줘야 되잖아. 여러분이 입주 예정자인데 건설회사에서 이것을 담보물건을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서 저당권 설정된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된 이런 물건 받으시렵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앞으로 건설회사들, 주택건설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건설되는 주택과 대지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이후부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저당권이라든지 담보물건 등 설정 행위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보니까. 그 다음에 이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건설되는 주택과 대지에 대해서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이라든지 뭐 특히 뭘 조심하라고 그랬죠?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 그냥 임차권 하면 틀리다 그랬죠. 부동산 임차권에도 틀리다 그랬죠.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용익물권 설정 행위를 못한다고 했고요. 제일 나쁜 거 매매,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이거 3천억에 팔아먹고 자금 챙겨서 해외 도피하고 안 되잖아요. 이거 못하게 한 거예요. 이게 사업주체 행위 제한 기간입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행위를 사업주체로 하여금 제한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입주 예정자의 주택 구입 자금의 용자 등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등을 허용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중도금 대출받거나 잔금 대출받거나 할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이 기간 동안 주택건설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건설한 주택과 대지에서 이 세 가지를 못하는 거죠. 담보물건, 용익물건, 매매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입주자의 주택 구입 융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업주체 행위 제한이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 설정 등 제한 제3자 행위 제한이 있었잖아. 제3자 행위 제한까지 설명 듣고 문제 봐요. 지금 사업주체하고 입주예정자는 이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건설되는 주택과 대지에 대해서 청약 계약을 한 계약의 당사자잖아. 계약의 당사자. 근데 건설회사도 아니고 입주예정자도 아닌 갑돌이가 있다면 갑은 청약 계약의 당사자입니까? 제3자입니까? 제3자잖아요. 청약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갑이 건설회사에 채권이 있다고. 빚을 못 받으니까 건설회사가 소유권을 확보해서 아파트 짓고 있는 이 대지와 건축물을 당연히 압류, 감류 등의 목적물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나중에 사용허사 받고 잔금을 끝낸 입주 예정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습니까? 또 재판해야 됩니까? 재판할 거 아니 대법원까지 또 가면 어쩌려고 이분들. 뭐 1500세대, 700세대가 입주를 못 하잖아. 전세 자금까지 대출금, 중도금, 잔금 대출받아서 잔금 다 맞춘데 키를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앞으로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과 대지에 대해서는 압류, 감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사업주체로 하여금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를 하게 한 거예요. 부기 등기를 하고 그 부기 등기를 이후에 압류 등 행위는 재판 없이 그냥 법률로 정해버렸어. 무효로 한다고. 사업주체에 부기 등기 의무를 부여하게 된 거죠. 근데 부기 등기할 때 조심할 게 있습니다. 부기 등기는 우리 아파트 주택이 건설되는 시기하고 대지가 조성되는 시기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니까 주택하고 대지의 부기 등기 시기가 다르니까 구분해서 외워야 된다고. 그만 구분해서 외우면 돼요. 알겠죠? 네. 이런 것을 중심해서 문제가 다 만들어져 있다고. 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대략적으로 얘기를 들으셨죠? 이제 문제 가보자고. 네, 오세요. 330페이지 42번 문제가 되죠. 330페이지 42번. 주택법상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이걸 외우시라고. 주택법상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해당 주택과 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며칠까지? 60일까지. 이게 무슨 기간이죠? 사업주체 행위 제한 기간이 되잖아. 이 기간 동안 사업주체의 행위가 제한된다. 다음 중 행위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가?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건설되는 주택과 대지에 대해서 가등기 담보권 등 담보물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없죠. 해당 주택과 대지에 대해서 부동산 임차권 설정 행위를 할 수 없다. 틀렸죠? 이게 답이에요. 부동산 임차권이 아니고 뭐죠? 등기되는, 그냥 임차권에도 틀린다 그랬습니다.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 설정 행위가 제한됩니다. 2번이 답이고 3번에 저당권 설정할 수 없죠? 그죠? 네. 대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 못하고, 주택도 저당권 설정 못하고, 그리고 저 밑에 전세권 설정 못하고, 지상권 설정 못하고, 다 맞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갑니다. 주택법상 사업주체의 저당권 설정 제한 등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업주체의 행위제한 기간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그 주택과 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며칠까지? 60일까지. 그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줄 거예요.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 언제죠?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에 통보한 입주 가능일. 이것도 이거 나와야 된다 그랬죠. 저 밑에 나와 있어 이것도. 2번 행위제한 기간 중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과 대지에 대해서 저당권 또는 가등기 담보권 등 담보물권 설정이 못하고, 3번 행위제한 기간 중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서를 받아 건설된 주택과 대지에 대해서 해당 주택과 대지를 매매,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 행위를 하는 행위 못하고, 4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날이란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에 통보한 줄 것이죠. 입주 가능일을 말하죠. 그리고 저당권 설정 등 제한 규정 위반 시 처벌 규정은 3대3이 아니고 2대2, 2년 이하의 징역에 2천만 이하의 벌금이 맞습니다. 나중에 이제 주택 공급 조서 교란 금지 행위를 위반하면은 3대3이고, 사업주체 행위 제한 위반은 2대2, 구분해서 외워놔야 돼요. 사업주체 행위 제한 위반은 2대2, 주택 공급 질서 교란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은 교란 금지 규정은 3대3 그렇게 됩니다. 이 두 개 혼동하면 안 돼요.
44번. 부기등기 제3자의 행위 제한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설명드렸죠, 아까? 1번. 저당권 등 설정 제한할 때 사업 주체는 사업 주체가 등기 의무자 맞습니까? 네. 밑에 적으십시오. 등기 의무자. 부기등기 의무는 사업 주체에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가 아니고요. 저당권 설정 등 제한할 때 사업 주체는 그렇게 해야 돼요. 사업 주체는 해당 주택과 대지가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양도 지하물권을 설정하나 압류, 감류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줄 거면 되죠. 그래서 제3자, 사업주체나 입주 예정자가 아닌 제3자의 행위 제한을 위한 부기등기 의무는 누구에게있죠? 주택건설 사업주체에게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거기서. 다음 2번. 사업주체가 국가 등 공공사업주체인 경우에는 부기등기 의무가 면제됩니다. 국가 등은 부기등기 의무를 면제합니다. 부기등기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3번. 주택건설 대지. 대지 동그라미 하십시오. 대지. 주택건설 대지. 대지에 대한 부기등기는 언제 하죠? 줄 것죠?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합니다. 줄 것이십시오. 대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해야 되고, 아까 대지하고 주택은 그 부기등기 시기가 다르다고 그랬죠? 나란히 적어뒀다고. 대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해야 되고, 그리고 주택 4번이죠. 4번. 건설된 주택할 때 주택 동그라미. 주택은 언제까지? 사용검사 신청과 동시가 아니고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주택은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외웁니다. 대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하고 주택은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를 하도록 합니다. 4번이 답이고 5번 부기등기를 이후에 해당 대지나 주택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는 경우 또는 압류, 감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을 하더라도 부기등기를 이후에 압류 등 효력은 무효로 한다. 취소 대상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 동그라미 해놓고요.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사용검사 매도 청구. 바로 한 문제만 읽을 거예요. 앞 시간에 설명이 됐죠? 네,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한 문제만 읽겠습니다. 45번. 주택법령상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자, 주택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 동그라미,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 따라서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실소유자에게 그 토지를 시가 동그라미,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까?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시가로 매도 청구가 허용이 됐죠. 그때 일부는 전체 주택단지 면적의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는 5% 미만이죠. 일부는 5% 미만. 다음 2번. 주택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해서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때 대표자 선출할 때는 주택 소유자 전체 얼마?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줄 거 넣죠? 주택 소유자 전체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고 대표자를 선정합니다. 3번.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에 관한 판결은 주택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효력이 있고요. 4번. 매도 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몇 퍼센트 미만이어야 되죠? 5% 미만이어야 허용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매도 청구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몇 년 내에 실소유자에게 송달돼야 됩니까? 매도 청구 의사표시는 2년 내에 매도 청구의 의사표시가 송달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333 주택 공급질서 교란 오십시오. 주택 공급질서 교란. 이 공급질서 교란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은 아까 2대입니까? 3대3입니까? 3대3. 사업주체의 행위 제한 뒤에는 2대2, 공급질서 교란 금지 뒤에는 3대3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공급질서 교란 금지 규정을 통째로 복습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드시면 이게 해설이니까 해설을 들으면 돼요. 안 찾아봐도 돼요. 이야기 다 해드립니다. 앞에 보시죠. 찾아보고서 나중에 혼자 하시면 돼요. 딱 듣고 복습할 때 어차피 복습하실 거죠. 네, 복습하셔야 됩니다. 문제집 예습하고 수업 듣고 복습하고 그럼 완벽하잖아. 그리고 한 번씩 읽어줘야 돼요. 이 문제집에 소설책처럼 안 읽어지잖아. 그러면은 한 번 복습하고 거기서 손을 한참 떼버려서 그래. 안 읽어지는 거야.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솔직히 여기서 그냥 학교가 너무 가까운 데 있다. 이거 풀어드린 문제 지문만 지금 제가 풀어드린 게 한 300문제 정도 되거든요. 300문제 지문이 O인지 X인지 판단할 수 있고 X면 왜 틀린지 말할 수 있으면 떨어지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난 그렇게 해서 100점은 아닌데 그렇게 해서 50점, 60점이 안 나오면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주 가깝잖아. 근데 그 문제집을 예습도 안 해버리고 수업도 없고 복습도 제대로 안 해버리고 그 다음에 한 번씩 읽어주지 않으니까 들었던 거 다 잊어버린 상태면은 이제 자꾸 곤란해진다 이 말이야. 가까운 데 있다니 각객이. 반복. 솔직히 공법은 60점 넘어야 됩니까? 45점 이상도 살아도 들어옵니까? 45점 살아옵니다. 왜요? 중개수법 75점 이상 거의 다 맞거든. 그거는 75점이 안 넘으면 점수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기본 점수가 70점 이상이라니까 최대야. 그리고 공시시법은 합하에 몇 점? 합하에 제 점수만 받으면 돼. 60점만 넘으면 돼요, 살짝. 공법은 45점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75점이면. 공시시법 우리가 통 못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죠? 말은 쉬워, 맞아. 근데 또 말을 쉽게 해야지 제가 지금 부정적으로 확 초를 칠 수는 없잖아. 긍정적으로 해드려야 되죠. 그런데 또 솔직히 또 돼요, 그렇게. 그리고 지금 앉아있는 인원 있죠. 이 인원보다 합격자 모임 많이 나와요. 훨씬 많이 와요. 진짜 많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 강의로 보이지 않는 인원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갈 때마다 놀란 게. 아, 작년에는 뭐 자리가 없을 정도로. 엄청 많이 와요. 그리고 가보면은 거의 저분은 올 거야 했던 분들이 거의 빠짐없이 다 와요. 늘 느끼던 그거였어, 늘. 그러니까 10월 한 동행 모의고사 그 100선까지 들었던 분들 딱 보면 그때 앉았던 인원의 80% 이상 살아서 거의 다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 강의를 열심히 하신 분들 다 들어오고 그렇게 돼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주택 공급 질서 교란. 주택 공급 질서 교란 금지입니다. 주택 공급 질서 교란 금지. 주택 공급 질서 교란 금지가 뭔지 이야기를 할게요. 주택법에서는 일정한 증서나 일정한 지위에 대해서 주택 공급 질서 교란을 방지하려고 네 가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뭐하죠? 양도, 양수, 그리고 양수, 알선. 양도, 양수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고. 그래서 금지되는 행위가 몇 개죠? 4개. 양도할 수 없고, 양수할 수 없고, 알선할 수 없고, 알선 목적의 광고 행위, 신문, 인터넷 등의 광고하는 거 다 금지되어 있다고. 정보지 등에. 근데 그러면은 주택 공급 질서 교란을 막기 위해서 양도, 양수, 알선, 양수, 알선, 광고가 금지된 증서나 지위가 무엇이 있을까? 이걸 외우면 시험 준비 끝이라니까. 5개밖에 안 돼. 같이 외워요. 나올 때마다 외우면 되지 뭐. 제일 먼저 1번이 그냥 조합은 지위가 아니고 무슨 조합이죠? 우리 배운 게 도시개발 조합도 있고 재개발 재건축 조합도 있고 주택조합도 있잖아. 무슨 조합? 그렇죠. 주택조합의 조합은 지위죠. 주택조합의 조합은 지위 하나 외웠죠. 주택조합의 조합은 지위. 그러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서울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세요, 이분이. 선생님이 서울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신데 저는 서울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저는 이제 없습니다. 이따가 주소를 한 3, 4년 전에 지방으로 옮겨버렸잖아요. 그때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취득한 자격 요건 갖추려고 옮겨버려가지고 지금은 저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둘이 좀 친해요. 그래서 제가 좀 프리미엄 드리고 이분의 지역주택 조합원 자격을 제가 양도하고 저는 양수를 받으면은 자격이 없는 자가 서울시 지역주택조합을 분양받게 되잖아요. 허용해야 되겠습니까? 규제해야 되겠습니까? 규제.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는 양도, 양수 못하고 이걸 양도, 양수에 돈 좀 벌려고 중개사들이 알선 못하고 알선 좀 하려고 광고, 신문과 인터넷에 하면은 다 잡혀간다 이 말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에 3천만 이하의 벌금이래. 아까 사업주체 행위장 건설회사가 자기가 사업객승 받고 건설하는 아파트 팔아서 5천억 챙겨서 대표가 해외 도피하고 잡혀오면은 2년 이하의 징역에 2천만 이하의 벌금.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양도 양수하고 잡히면은 3은 대3이에요. 그 얘기예요 지금. 웃기죠? 그러니까 도둑을 키우는 거잖아.
차이가 있어요. 이분은 국회에서 이 입법할 때 로비를 안 했고 우리는 건설에서는 로비를 다 안 그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원래 법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2천억, 20년 이하의 진에게 2천억 이하의 벌금 정도 때려야 못 해먹죠. 건설회사가. 맞잖아요. 2년 이하의 진에게 2천만 이하의 벌금, 2천만 이하의 벌금은 저도 무섭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누가 무서워하겠어. 큰 사업하시는 분들, 대기업이. 주택조합의 조합은 지위, 또 주택 상환, 사채. 이 무슨 의미죠? 주택 상환 사채를 가진 사채권자에게 3년 내에 채권으로 상환해서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프리미엄 붙여서 거래를 하게 되죠. 그래서 프리미엄 붙여서 거래를 못하게 다 금지해 둔 거라고.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주택, 청약, 종합, 저축증서 아까 나왔잖아. 주택, 청약, 종합, 저축증서. 입주자 저축증서도 양도양수 못해. 그러니까 청약 저축가입하고 1순위 자격 통장을 갖고 있어. 다른 사람에게 프리미엄 붙여서 팔고 양도양수 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무허가 건물 확인서. 무허가 건물 확인서. 재개발할 때 무허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토지 등 소유자가 되고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거 철거할 때 무허가 건물 확인서 떼주거든. 그것도 프리미엄 붙여도 거래하거든. 이게 재개발 딱지라고.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엄마들 뭐 재개발 딱지 사고 팔고 돈 벌고 했다고. 근데 재개발 딱지가 이거예요. 재개발 후에 무허가 건물이 옛날에 많았죠? 그거. 무허가 건물 확인서 떼준다고. 그것도 프리미엄 붙여서 다 거래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기 전에 그때 일찍이 눈 뜬 사람 그때 돈 다 번 거죠. 규제가 없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 부동산. 그리고 우리가 좀 나서니까 다 뭐 투기 가해주고 분양가 상한 주고 다 규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분양가 상한제. 무허가 건물 확인서.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제가 설명드렸죠? 이게 마을이 있었고 댐을 막아서 수몰됐어. 그 수몰민들을 이주하기 위한 이주단지 조성하잖아. 이주단지 조성하죠. 그 이주단지에 입주하려면은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필요하거든요. 이게 곧 이주단지로 건설되는 신도시 입주권이 되는 거죠. 프리미엄 부지로 거래를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택 공급 주택 교란을 막기 위해서 양도양수 알선, 광고 등이 금지된 증서 또는 지위를 요원해야 되죠. 근데 한번 봐요.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증서나 지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이것은 양도양수 등이 금지된 증서나 지위가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이해하니까 굳이 안 외워도 답을 찾아갈 수는 또 있고 그래요. 맞죠? 그럼 여기 공통점은 전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 내지는 증서라는 게 공통점이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는 증서나 지위는 금지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 아니냐는 얘기죠. 이해하니까 안 외워도 답 찾을 수 있지 않느냐고. 같이 볼까요? 47번. 주택법상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금지되는 공급 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정여도 금지되어 있죠? 네. 그런데 주택 상환 사채의 매매 정여를 통한 양도 양수 등은 다 금지되어 있지만 상속하고 허용적이 딱 두 가지야. 저당. 상속 저당은 금지 행위입니까? 허용됐습니까? 허용. 이렇게 해서 수업할 때 여기에 양도, 양수, 알선, 강고 이 네 가지가 금지되어 있고 밑에다 이렇게 적어준다고. 상속하고 저당은 여기에 포함돼 안 돼? 안 되죠. 주택 상환 사채는 채권인데 이것을 저당을 잠당해서는 자금을 융통하는 거지 뭐 투기 복직이 아니잖아. 그죠? 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나머지는 안 읽어도 되겠죠? 그 다음에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투기 과열지구.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왔고 올해도 나올 확률이 제일 높은 것은 투기과열지구죠. 투기과열지구가 빠지는 해는 거의 없거든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구 둘 중 하나는 거의 뭐 확실치. 매년 뭐 확실치 하든 매년 적중이에요. 잠깐 보실까요? 투기과열지구. 간단히 설명은 투기과열지구는 뭐라고 그랬죠? 전매제한이라고 그랬죠? 네. 전매 제한, 전매행위, 분양권, 입주권, 그리고 주택 등에 대한 전매행위를 규제할 목적으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건축 단지에 투기 가지고 지정되면은 이제 전매기가 제한되니까 해당 지역에 이제 거품이 빠지게 되고 투기 수요가 막 줄어들게 되는 거죠. 전매 제한이고 그 다음에 또 조정 지역, 조정 대상 지역 제도를 도입했죠. 네, 조정 대상 지역. 조정 지역을 지정하죠. 조정 지역은 두 가지가 있죠. 과열 지역도 있고 위축 지역 이렇게 해서 지정하죠. 처음에는 과열 지역이라는 과열 지역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는데 위축 지역에서 이제 불평불만을 쏟아내니까 이게 핀셋 규제라고 해서 과열 지역은 이제 규제 장벽을 좀 높이고 또 위축된 지역은 주택 경기를 살려야 되니까 그저 규제를 완화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하고 투기가 지역 공통점은 뭐죠? 둘 다 뭐 한다고 그랬죠? 전매 제한 똑같이 합니다. 전매 제한 거의 비슷한데 가장 큰 차이는 여기는 신규 청약 규제를 더욱더 뭐 하겠다는 거죠? 강화하겠다는 거죠. 청약 시장 규제를 더욱더 강화하겠다. 기존의 투기가일주의 역할, 전매 제한 그대로 하면서 이제 청약 규제를 강화한 거죠. 그러니까 1순위 자격이 완화됐습니까? 강화됐습니까? 강화. 예를 들면 청약 직접 가입하고 6개월만 지나면 1순위 자격 줘서 누구나 6개월만 지나면 1순위 자격 통장 들고 전부 분양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가 이제 청약 직접 가입하고 2년 지나야 되고 1년 지나야 되니까 그동안에 6개월만 지났던 사람들, 2년 안 되는 사람들, 1년 안 되는 사람들 1순위 자격을 다 상실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면 청약시장이 그죠? 이렇게 안정될 거 아니야. 청약 규제 강화. 그리고 한번 투기가일지구안에서 당선되면은 재당첨 규제를 더욱더 강화한 거죠. 한번 당첨되면은 그 다음에 내 실소유자가 아니면은 실소유자라면은 한번 당첨되면은 입주하고 그 다음에 재당첨 신청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재당첨 규제, 청약 규제 이런 것을 강화한 거죠. 재당첨 규제를 투기가일지구보다 더욱더 강화. 대신에 과열 지역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위축 지역에서는 이걸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죠. 뭐 청약 규제 완화, 재당첨 규제도 완화, 횟수 제한 없이 뭐 위축 지역에서는 당첨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반대로 가면 돼요. 투기가일 지구는 누가 지정하죠? 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데 조정 대상 지구 누구만 지정하죠? 국장. 비교해야 되죠. 국장. 투기가일지구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때는 네,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알아야 돼요. 시도지사가 투기가일지구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사전에 뭐 해야 되죠? 협의를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같이 볼까요? 하기 전에 투기가일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의 공통점은 전매 제한을 하잖아. 전부 전매 제한을 받잖아. 우리 주택법상 전매 제한 대상 전부를 말씀하세요. 주택법상 전매 제한 대상 4개가 있거든. 4개 전부를 이 많은 수험생이 못 외우면 안 되죠. 지금 전매 제한 대상 4개. 저를 보고 책을 찾으려면 머리는 늘 생각을 안 합니다. 맨날 찾아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시험장에 가면 책을 못 가지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머리로 찾아야 되면 자꾸 연습을 그렇게 해야 되지. 뭐 나오면 책 찾는 연습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앉아서 머리를 찾으라니까. 공부한 것으로 캄캄하죠. 지금 같이 외워요. 적지는 말고 다 있는 거니까. 투기과일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외우시라고. 투기과일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그리고 조정지역. 조정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조정지역하고 투기과일지구는 기존 주택은 제한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 이게 작년에 정답 결정했다? 주택은 아니잖아. 주택은. 포인트를 이렇게 쭉 짚어드릴 때 잘 기억해 둬야 돼요. 문제를 풀어도 막 깨우는 것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및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구분하시라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과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전부 전매 제한 받잖아. 근데 두 개가 알죠? 조정 대상 지금 주택입니까?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니까? 지위. 근데 지위가 뭐죠? 분양권, 입주권. 전매 제한을 받는 거지. 여기는 주택도 받고 분양권, 입주권 다 받잖아. 그리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원은 주택과 그리고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그렇게 되죠. 지위. 그러면은 어떻게 비교해야 될지 알겠죠? 두 개가 알죠. 조정 대상 지역은 기존 주택, 주택은 전매 제한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고 그 밑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하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는 주택은 물론이고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전매 제한을 받게 되죠. 이게 요약집에 4개가 박스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알겠죠? 기본서에서 다 찍고 안 찍어도 이렇게 외우고. 자, 그럼 이제 문제 같이 볼까요? 49번.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시도지사 줄 것죠. 시도지사는 빨리빨리 따라주십시오. 시도지사는 지정구자 됩니다. 시도지사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제일 끝에 지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 지정권자. 그리고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는 줄 것이십시오. 국토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국장과 협의. 그 밑에 빈칸에 적어요. 국장, 국토부 장관을 지정할 때, 아까 국토부 장관을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드려야 됩니다. 의견을 드려야 된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국토부 장관과 지정에 대해서 뭐 해야 되죠? 사전 협의를 해야 되고, 구분하시라고. 다음 3번. 시장 군속시장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번. 시도지사는 그 해제 요청을 받으면 40일 이내에 줄 것죠.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요구받은 시도지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40일 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한 번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는 영원합니까? 몇 년마다? 1년마다 주택 여건 안정 변화 등을 고려해서 계속 지정 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계속 지정 여부에 대한 재검토는 몇 년마다 하죠? 1년마다 합니다. 5년마다 아니에요. 이런 거 동그라미 해두면 좋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51번.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건설공원은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10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를 전매 알선할 수 없다. 그 제한 대상이 아닌 것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원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동그라미 하십시오. 지위는 전매 제한 대상 맞습니까? 네. 2번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원은 주택은 전매 제한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게 답이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은 주택입니까?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니까? 지위만. 그래서 2번이 답이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 건설공원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동그라미. 그래서 1번 투기과열지구, 3번 조정 대상 지역에는 지위만 제한 대상이고 주택은 제한 대상이 아니죠. 네? 그 다음에 부장가 상한제 적용주택. 거기다가 적용주택 및 그리고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 제한을 받게 되잖아. 그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전부 제한을 받게 됩니다. 5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맞습니까? 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과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전매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52번 시험 참 자주 나왔죠. 그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도 투기 가능성이 없고 실수요자이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매가 허용되죠. 그거예요. 네. 자, 투기과열지구에서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입니다. 1번 세대원의 근무상 사정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면 전매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단 뭘 조심해야 되죠?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할 때 수도권으로 이전하면 제외되죠. 네, 전매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수도권으로 이전하면. 다음 상속 동그라미.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일부가 이전해야 됩니까? 세대원 전원입니까? 세대원 전원이 이전해야 됩니다. 일부 이렇게 막 문제를 냅니다. 다음 이혼 동그라미. 이혼으로 입주라고 선정된 지위를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가능했고요. 입주라고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전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틀렸죠? 여러분 배우자 증여는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증여만 허용됩니다. 전부를
틀렸죠? 일부를 그렇게 되죠. 5번이 답입니다. 그리고 투기과일지구 지정 기준 암기하셔야 되고요. 저 이렇게 드릴게요. 50번. 53번이죠. 자,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된 주택의 청약 경쟁률. 주택의 청약 경쟁률은 아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기준에서도 모두 5대 1. 그 뒤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청약 경쟁률은 모두 얼마? 10대 1. 주택의 청약 경쟁률은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청약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은 투기과일지구 지정이 가능하고요. 주택의 분양 계획이 직전월보다 30% 이상 감소해서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입니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넘어갔습니다. 54번. 조정 대상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과 해제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누가 지정하죠? 국장. 이때는 시도의사가 지정권자가 안 되는 것도 특징입니다. 네, 국장 밑에다가 아니야, 시도지사. 투기과일지구의 지정은 국장, 시도지사 모두 가능하지만 조정 대상 지역은 시도지사에게 지정권이 없습니다. 비교하고. 이번 국토교통부장은 주택의 분양, 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할 수 있죠. 이렇게 지정하면 뭐죠? 위축지역입니까? 과열지역입니까? 위축지역. 1번은 뭐죠? 과열지역. 1번은 과열지역 말하고 2번은 위축지역 말하고.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은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으로 구분해서 지정하는 거 맞죠? 네.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했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조정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시당 군수장에게 지정 내용에 대한 공고를 통보합니다. 위 4번의 시당 군수장은 사업 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 공고 시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된 사실을 이제 공고하게 됩니다. 5번.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이미 건설 공급된 기존의 주택도 일정 기간 전매 제한 대상이 된다. 틀렸잖아요. 우리 투기과일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공통적으로 기존 주택은 제한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새로 건설 공급되는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만 전매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에요. 55번. 조정 대상 지역에서 전매 제한 기간에 관련된 설명으로 가로에 들어갈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투기과일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전매 제한 기간은 전부 기산일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짜 기준입니다. 그래서 박스에 들어오십시오. 과열지역과 제1지역에서 과열지역 중에서 제1지역에서 건설 공급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줄 것이죠. 입주자로 선정된 날이 투기과일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전매 제한 기산 일자가 돼요.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이제 전매 제한을 받게 됩니다. 언제까지? 아파트 다 짓고 잔금 끝내고 그러면은 사용공사 받아서 잔금 마치면은 소유권 이전해주죠. 그러면 등기하게 됩니다. 네,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죠? 2번이 정답이 되죠.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을 받는데 조정 대상 지역은 그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그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그 기간이 3년을 넘으면은 전매제한 기간은 몇 년으로 합니까? 3년으로 합니다. 근데 잠깐 투기과일지구 밑에 적어요. 밑에 투기과일지구 적으세요. 투기과일지구는 전매제한 기간은 조정 대상 지역과 똑같습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을 받는데 투기과일지구는 그 기간이 5년을 넘으면은 몇 년으로 한다?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요. 이게 달라요.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이 전매제한 기간이 깁니까? 투기과일지구가 더 깁니까? 투기과일지구가 길어요. 조정 대상 지역은 전매제한 기간이 3년을 넘으면은 3년으로 본다. 투기과일지구는 5년을 넘으면은 5년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분합니다. 여러분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일지구에서 새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이제 공급을 받아서 딱 입주자로 딱 선정이 되면은 그날도 전매제한을 받는 거야.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아파트 다 짓고 사용공사 받겠죠. 그리고 잔금을 마치면은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그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자기 이름을 등기할 날까지 못 팔아먹어요. 조정 대상 지역은 그날부터 입주자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기간이 3년을 넘으면 몇 년으로 합니까? 3년. 투기과일지구는 5년을 넘으면 5년으로 한다. 그만 구별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56번. 56번은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과열 지역과 위축 지역의 지정 요건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넘어갔습니다. 328페이지. 참고해서 칸 외우라고요. 57번. 주택 상환사채. 한 문제로 딱 풀 거예요. 주택 상환사채. 주택 상환사채 누가 발행하죠? 한국토지특공사고 등록사업자 발행하는데 누구를 못 민다 그랬죠? 등록사업자를 못 믿죠? 3년 내에 주택으로 상환해서 갚아줘야 되는데 등록사업자는 개인은 발행할 수 없고 법인 나름이기 때문에 시공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이제 보정을 받고 등록사업자는 발행하게 한 거죠. 그래서 1번 맞습니다. 주택상환사채는 한국토지특공사와 등록사업자 발행할 수 있고 2번 등록사업자는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되죠. 2번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는 자는 주택상환사채 발행계획을 수립해서 주택상환사채 발행계획은 누구에게 승인받죠? 국토교통장으로부터 발행계획 승인을 받게 됩니다.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정돈을 사채권자의 명의 변경 방법은 연습 많이 한 겁니다. 사채권자의 명의 변경 방법은 취득자의 생명과 주소를 사채에 적습니까? 사채원부입니까? 사채원부. 토지상환채권도 마찬가지죠. 취득자의 생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명의 변경을 하고 취득자의 생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않으면 발행자나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5번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그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제일 끝에 실효된다가 틀렸죠? 네, 5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입니다. 339페이지입니다. 339페이지 오셔서 61번 오시고요. 61번 잠깐만요. 여러분 아파트를 이제 30세대 이상이어서 이렇게 아파트를 지으려면은 건축가 받습니까?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이제 사용검사 후에 입주해서 입주해서 살고 계십니다. 자, 이 아파트가 노후화되고 이제 주택으로서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구조 안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하거나 재건축 등으로 이제 하게 되죠. 그때 이제 공동주택 재건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무슨 법이 적용됩니까? 일단은 우리가 배웠죠? 재건축은 지난주에 공부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 재건축은 누가 하죠? 정비법에서 재건축 사업 시행은 원칙적으로 조합의 단독 시행이 원칙인데 조합은 가만소의 동의를 받고 시장구수, 관할구청장 등과 공동 시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조합을 만들어서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 사업을 하게 돼요. 근데 조합이 시공자 선정할 때는 조합 설립인가 후에 조합총회에서 경쟁 입찰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게 원칙인데 조합원 숫자가 100인 이하이면은 정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표정들이.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하는 길도 있고 또 하나는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없으면 뭐 해야 되죠? 리모델링 가야 되지 뭐. 리모델링. 이 리모델링은 무슨 법으로 합니까? 주택법에 의해서 리모델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리모델링은 주로 누가 하죠? 누가 하느냐면은 누가 하죠? 리모델링 조합이 하는 게 90% 이상이에요. 근데 법적으로는 그 주택의 사용자, 입주자, 관리 주체도 할 수도 있어. 이들이 리모델링 하려면은 리모델링에 대해서 이 주택 소유자, 공동주택 소유자 전체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체 동의를 받아서 뭐 입주자라든지 사용자라든지 관리 주체가 직접 리모델링 할 수도 있어. 그때는 전원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근데 법은 이렇게 허용하고 있지만 솔직히 조합 만들지 않고 리모델링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거의 90% 이상은 조합을 만들어서 합니다. 관리 주체 등도 관리사무소, 관리 주체 등도 리모델링 법적으로 가능해요. 그때는 전체 동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일단 리모델링 조합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이제 공부를 간단히 하시면 돼요. 그때 이제 리모델링 조합을 만들 때는 아까 이야기했잖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리모델링 인가 신청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인가 신청할 때는 동별로 리모델링 할 때는 동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얼마? 3분의 2. 그죠? 전체 리모델링 합니다. 전체를 리모델링 하면은
동별로는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동별로는 얼마죠? 과반수, 과반수, 전체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은 얼마죠? 3분의 2.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위한 동의 요건은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야 그냥. 내용 몰라도 솔직히 뭐 객관식은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동의 요건은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고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이 됐어. 그때 리모델링의 방법은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리모델링은 조합이 할 때는 뭐 해야 되죠?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 이때도 허가 받는 거다. 리모델링 허가가 원칙인데 아까 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서 리모델링으로 증가되는 세대수가 30대 이상이면은 허가를 안 받고 리모델링도 사업계획서를 받게 되는 거라고. 그때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할 때 허가 신청을 위한 동의 요건이 있어. 조합이 설립되고 그 조합에서 구청에 리모델링 허가 받으러 갈 때 또 동의서를 첨부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결의 요건하고 설립된 조합이 리모델링 허가 신청할 때 요건이 다르니까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리모델링 허가 신청할 때는 뭘 가지고 어떤 동의 요건이 필요하냐면은 여기요 같이 외워요. 101동, 102동, 103동 동만 리모델링 할 거예요. 동만 리모델링 할 때는 동 구분 수저 의결권의 75% 이상 4분의 3입니까?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75% 이상. 그 다음에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는 동별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50%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그 동의서를 첨부하고 리모델링 허가를 받고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총회에서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건설회사나 등록사업자를 건설업체나 등록사업자를 리모델링 시행자로 시공자로 선정하게 되는 거예요. 조합총회에서 경쟁 입찰 방법으로 선정하거나 업체를 시공업체를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 공사하는 거예요. 공사 끝나면은 사업계획 승인받았으면 뭘 받아야 되죠? 사용허가 받고 입주하는 거고 여기는 리모델링 허가 받았으면은 사용 승인받고 입주하는 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수선 리모델링이 제일 어렵습니까? 증축 안전상 문제가 제일 많이 나을까요? 대수선 리모델링일까요? 증축 주거전용 면적을 30%가 증축할 때일까요? 수직 증축입니까? 세대수 열린 수직 증축은 안전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리모델링도 안전 진단을 해야 되는 거야. 그 셋 중에서 대수선 리모델링입니까? 주거전용 면적 증축입니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입니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재건축할 때처럼 안전 진단 받도록 하고 있다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도 우리 정비 사업할 때 재건축할 때 정비 기본계획 수립했잖아. 여기도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해. 여기도 10년 단위, 여기도 10년 단위. 거의 뭐 비슷해요. 거의 출제를 잘 하진 않죠. 한 3년에 한 문항 정도 최근에 와서 이제 출제를 하기 시작했죠. 쉽게 나오니까 몇 문제 간단히 보겠습니다. 339페이지 61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주택법상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 동그라미, 사용자 동그라미, 관리주체 빨리 동그라미 해주십시오.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가 손떼고 리모델링 할 때는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있는 동의서에 줄 것이십시오. 입주자 전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2번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당 건설업체에게 아까 리모델링 하려면 뭐 해야 되죠? 허가 신청해야 되죠? 허가 신청서 제출 이후에도 서면 동의를 처리할 수 있다가 아니고 허가 신청서 제출 전까지만 리모델링에 동의한 자는 동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허가 신청서 제출 후입니까? 제출 전까지입니까? 허가 신청서 제출 전까지만 리모델링에 동의한 자가 그 동의를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됐고요. 수직 증축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의 몇 개 층까지 가능했죠? 3개 층. 14층 이하는 몇 개 층? 2개 층. 4번.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할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의 의결권의 3분의 2 맞습니까? 그리고 동구분소의 의결권의 과반수 맞습니까? 3분의 2 이상 줄 것고 과반수 줄 거면 되죠. 과반수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증축 리모델링은 시장 구수자에게 뭘 요청해야 되죠? 안전 진단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 리모델링 할 때 안전진단 대상은 셋중 뭐죠? 정축 리모델링만 안전진단 대상이 됩니다. 넘어갔습니다. 62번 주택급성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입니다. 조합 설립이 인가입니까? 리모델링 허가입니까? 리모델링 허가입니다. 리모델링 허가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1번 입주자 동그라미, 사용자 동그라미, 관리주체 동그라미.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할 때는 대통령 내리지 않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출거십시오. 시장, 군수업체로부터 리모델링도 뭐가 원칙이죠? 허가 동그라미,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이죠. 2번 리모델링 주택조합과 소유자 전원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의 리모델링 주택조합 동그라미, 소유자 전원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의 동그라미. 또 리모델링 하려면 출거죠. 시장, 군수업체로부터 뭘 받죠? 허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주체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90% 이상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거지. 법적으로 가능한 것은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의 전부 가능해요. 근데 그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하면은 좀 쉬운데 나머지 조합이 아닌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인은 네 공동주택 소유자 전원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전원 동의라는 것은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사실상 가능하게 만들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해요. 한 명만 도장 안 찍으면 못하는데. 그래서 뭘 만듭니까? 조합을 만들어야 돼요. 네. 3번 1번의 경우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의 경우에는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 동의 줄 거죠. 입주자 전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4번 위 동그라미 2번의 경우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 줄 거 넣죠. 손 떼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 결의서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할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 수요일 건에 얼마? 75 이상 줄 거죠. 75% 이상의 동의와 각 동 구분 수요일 건에 50% 이상 줄 거죠. 50% 이상의 동의를 받고 동을 리모델링 할 때는 동 구분 수요일 건에 얼마죠? 75% 이상 줄 거 넣으면 되죠.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5번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주택단지별 동별로 합니다. 단지별로 할 수도 있죠. 동그라미. 동별로도 할 수 있죠. 동그라미. 단지별로도 할 수 있고 동별로도 할 수 있는데 복리시설 분양 목적으로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복리시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 것을 조건으로 리모델링 허가를 합니다. 복리시설을 분양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63번 한 문제 드리겠습니다. 주택법상 리모델링 절차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리모델링 할 때 설립 인가를 받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총회에서 줄 거 넣죠. 총회 선택고 건설업자 또는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줄 것이십시오. 시공조를 선정하게 됩니다. 주택조합총회에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게 돼요. 그 다음에 2번 그때 시공자 선정 방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줄 거죠. 경쟁 입찰 리모델링 시공사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에서 조합총회에서 시공자를 경쟁 입찰 방법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3번 시장군수구청장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가할 때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허가하는 경우에는 줄 거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하면은 층수가 그대로 있습니까? 높아집니까? 높아지죠. 그러면 도시계획에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할 때는 그 밑에 줄 것이십시오. 시군구 도시계획원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하게 됩니다. 4번 대수선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시장 군수자에게 안전진단 요청해야 된다. 리모델링 할 때 안전진단 대상은 정축 리모델링으로 안정되어 있죠. 네, 4번이 정답이 됩니다. 5번은 읽으십시오. 여기까지 세 문제 풀었고요. 다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농지법을 마지막 시간에 농지법 진도를 준비하겠습니다.